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합니다. 얼마 전에 고 천경자 화백의 위작 인지를 놓고서 20년 넘게 논란을 빚은 미인도가 마침내 전시장에 나와서 화제가 됐죠. 유족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 같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변호사 또 왔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상쾌한 그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저작권 종류가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 저작권법의 이 부분이 하나하나 그 정해져 있는데요. 네. 저작권법에 대체 몇 개 정도 저작권이 나와 있을까요? 글쎄요, 그냥 엄청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크게 봤을 때 한 저작권법은 한 9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글로 네. 썼는 어문 저작물, 또 음악으로 했는 음악 저작물, 또 연극하는 연극, 미술, 건축물도 건축 저작권이 되거든요. 네. 또 사진, 영상, 도형 저작물,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지금 저작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 이외에 새로운 어떤 그 창의성을 가지고 고정된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내면은 또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정된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천경자 화백 스스로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천경자 화백의 그 미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나요? 본인이 그린 게 아니라고 자꾸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천경자 화백께서는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네. 아마 유족들이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991년에 위작 논란이 제기돼 가지고 이 미술품 수장고에 지금 가만히 보관됐다가 네. 26년 만에 지금 그 외출을 하게 됐다라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검찰이 그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미인도가 천경자 화백으로 이 진품으로 확인됐다. 이 점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공개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족 측이 이 진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작 그 논란이 됐던 그 문제됐던 그 족보들이 쭉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그 이름 작품 이름 옆에 천경자 이런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적 그 다툼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전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 쪽은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귀추가 주목되긴 하는데요. 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가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잘 보면은 경자 이렇게 한문으로 쓰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마치 천경자 화백이 그림인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저작권법 위반이고 또 이게 본인 것도 아닌데 마치 본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사자의 명예훼손이다라는 걸로 해서 조만간 고소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참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8578님. 저는 캐릭터 디자인이 특기인데요. 개인이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절차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저작권은 다른 그 특허와 달리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완성하면 그때 바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은 이것이 내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고 추후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카피하거나 했을 때의 어떤 그런 피해를 회복하기가 쉬운데요. 네. 비용 정말 들지 않습니다.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도 사실상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 그렇습니다. 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www.copyright.go.kr 들어가 보십시오. 네. 등록하는 절차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대. 그렇습니다. 네. 자,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 저작권 관련한 분쟁들이 최근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연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리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요. 다른 블로거가 제 글을 거의 그대로 무단 도용해서 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도 그대로 쓰고요. 출처도 표시를 안 했더라고요. 쪽지로 경고를 보내기도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닌데 고소할 수가 있나요? 하셨네요. 결론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다른 홈페이지나 그 블로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기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중에 이른바 복제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그 몇 년 전에 그 시를 이렇게 그 써놨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시인 것처럼 그대로 올려놨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올렸을 경우에는 이게 저작권 침해다라고 해서 벌금형을 처했는 그런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은 따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쪽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서 내용 증명을 한번 더 보내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에 안 한다고 하면은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았더라도요. 출처를 분명히 밝히면 괜찮은 건가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YTN의 그 걱정 말아요 그대. 당신의 전성기에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본인 SNS에 올리면서 밑에 링크를 하나만 달랑 걸어놨다. 그렇게 하면 저작권 위반이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마디로 아무리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글을 인용을 하고 할 때는 그 글을 편집해서 핵심을 위에 쓰고 또 출처로서 링크 같은 것을 걸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이 쓰면서 밑에 출처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 새롭게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출처만 명확히 밝히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만약에 출처만 밝힌다 하더라도 그 링크 걸지 않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 글에 있는 사람의 홈페이지에 안 가고 결국 다 도용해 있는 이 홈페이지만 가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유료 홈페이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최초의 컨텐츠를 생산해낸 사람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못 보고 그 내용 그대로 그 인용했던 그 사람만 경제적 이익을 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경우에도 설령 출처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연 또 하나 들어왔네요. 작은 IT 벤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함께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타사에서 우리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의 소유인지? 네, 그렇습니다. 누구 소유일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생각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런 질문 받으면 저 지금 당황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회사 소유인 것이죠. 네, 네. 이것이 이른바 업무상 저작권이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저작권이란 것은 글을 일기라도 딱 쓰면은 딱 쓰는 순간 그 저작자의 저작권입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바로 이 업무상 저작권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업무상 저작권 같은 경우에 그 저작권법 구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특별한 다른 그 정함이 없을 때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법이 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어땠습니까? 공표했다. 법인 명의로 공표했을 때는 법인이 된다고 했는데 단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상 저작물은 이 회사 소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게 그 계약이나 취업 규칙 이런 경우에 직무상 이렇게 개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와 그 직무상 저작물은 이 개발자가 공동으로 갖는다.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월급 받으면서 만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소유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꼭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약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것이죠.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더라도 내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 제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해서 설령 아이디어를 직원이 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월급 받으면서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그건 회사인 것이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업무 저작물이 아니고 직원 개인의 저작물이다. 결국 업무 관련성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도 점점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저작권의 종류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사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미인 준비했어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요. 2100님. 저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제 사진을 의류회사 온라인에서 아무 허락 없이 씁니다. 이것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또 비슷한 내용인데 0310님. SNS에 제 글을 허락 없이 공유하는 건 불법인가요? 하셨어요. 한 분은 사진, 또 한 분은 글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사진이건 글이건 저작권법에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은 공유하고 이른바 쉐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죠. 네. 결국 본인이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는 점에서는 본질적 특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올렸을 때는 그것이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한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할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나만 보기, 친구 보기, 전부 보기 이 단계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단순한 공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하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마치 그것이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거는 100%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공유하기를 해서 눌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공유한 다음에 누르면은 공유한 사람의 페이스북에 뜨는 것이 아니고 원래 최초에 올라온 사람한테서 와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쉐어만 했는 것만 가지고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긴 어렵겠죠. 네. 다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본인 거인 양 올리면은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것은 네. 사진이건 글이건 아니면은 영상이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기를 하면 괜찮지만 그거를 갖다가 복사하거나 다운을 받거나 해서 퍼뜨리면 그렇죠. 안 된다.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네. 출처 표시도 없이 하면은 처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자, 6229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본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과정에서 노래의 앞부분 전주곡만 이용해서 효과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허락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특히 요즘 최근에 핫한 K-팝이나 이런 것들 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다만 그런 것까지 팬 서비스 다 일일이 문제 삼진 않을 뿐인 것이죠. 다만 지금 문의 주신 분이 정말 파워 블로거나 이렇게 해서 그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으면은 결국 앞에 설령 일부의 인트로 부분만 했다 하더라도 그 저작권자가 저작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음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구입해서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또 사연 하나 소개하고 가야겠습니다. 이분은 서점에 가서 여행 계획을 세우려고 책을 보다가 무심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지를 하더군요. 혼자 볼 생각으로 책을 핸드폰 카메라 등으로 찍는 것도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서점이 아니고 만약에 도서관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하셨어요. 흥미롭습니다. 네. 여행 갈 비용 중에
책 사는 비용도 그 비용에 넣어서 하면은 서로 윈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먼저 그 서점에 가서 여행책, 요즘 여행책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싸놓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자 사진을 찍어서 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보면 이른바 사적 이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작권법 30조 같은 경우에는 책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찍어가지고 야 친구 같이 가는 친구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 이것은 저작권자의 전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보는 건 상관없지만 그것을 정말 공유하고 나눌 경우에는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책은 사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또 마지막에 도서관에서 복사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도 이제 그 도서관 등의 복제에 관해서 그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도서 일부를 복상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일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실무적으로는 한 20페이지 미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넘는다라고 하면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당신의 전생기 오늘에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SNS나 뭐 대화 메신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해 주시고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뭐 카톡이나 이런 SNS 이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겠구나 하는 새로운 경각심을 좀 받긴 했었어요. 저 또한.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어른들이건 또 청소년들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인터넷 가 접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환경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정확한 정보 제공을 또 받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공유한다든가 뭐 음악이나 시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영화나 음원 다운로드 같은 거 많이들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들어서 들자면은 좀 마무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얘기하죠.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이용했는 영화, 음악 이런 부분이 얘기 있는데 네. 근래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적인 그 경로를 통하지 어둠의 경로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토렌트 사이트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그냥 다운받는 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것은 2008년에 이 그 서울중앙법원에서 이 저작권 관련되는 흥미로운 판례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복제에 있는 그 어떤 그 파일을 사적으로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음 복제했는 것이 불법적인 그 파일이라는 것을 알고 다운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적으로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으로 처벌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이 원본 그 어떤 그 허가받은 라이센스 받은 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불법적인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지금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둠의 경로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는 보지도 받지도 말자. 네.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부로 퍼나르지도 말자.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문자 주제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나만의 특기, 나만의 장기 뭐 이런 문자 주제를 띄워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그 장기, 특기 많이 갖고 계시네요. 7980님, 나만의 특기, 경비원입니다. 저의 가족에 필요한 일상용품들은 주로 벼룩시장 등을 통해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사용합니다. 값싸게 구입도 하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저만의 특별한 쇼핑법, 저만의 특기죠. 대단한 특기 갖고 계시네요. 자, 9076님, 제 특기는 삐진 남편 풀어주기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삐지는 이 남자를 웃게 하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좋은 재주 중에 하나죠. 제가 저는 특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우리 PD가 선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오 예 하는 리액션. 이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요. 그것도 특기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고 울림은 주지 않는 꽃도 없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끝곡으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